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멍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철저히 보호자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자 9년차 소미 언니 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 수의사 멍냥상담소의 우디 김정우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밤을 좀 새셨다고 제가 듣기로는 네, 맞아요. 병원에서 밤새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요. 네. 아, 병원에 좀 입원한 친구들이 있어서 케어하시느라 그러셨죠? 맞아요. 오늘 쉬는 날인데 음, 어제 응급이어가지고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원을 시키게 돼서 또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멍냥 상담소 청취자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하고자 또 아침 일찍 오셨잖아요. 맞아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션 업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많이 죽어 있는데 큰일 났네. 네, 오늘 주제는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중성화 수술과 스케일링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수술일지 또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시죠? 맞아요.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도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중성화 수술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스케일링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려동물들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멍냥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디, 오늘은 중성화와 스케일링 관련해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중성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성화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여러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성화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성화를 만약에 이제 안 한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성화 수술 어떤 건지 좀 알고 가셔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소미가 여자 암컷이라서 더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남자 수컷은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남자아이의 경우는 몸 밖에 있는 이제 땅콩 주머니, 저희가 땅콩이라고 하거든요. 네. 땅콩 주머니 속에 땅콩 두 개를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자의 경우는 이제 복강 안에 들어있는 난소하고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흔하게 하지만 생각보다 또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맞아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딱 그건데 일단 남자의 경우부터 여쭤보면 남자의 경우 그 땅콩이라고 귀엽게 표현하시는 그 고환 잘 안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어,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땅콩이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그 땅콩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뱃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 내려가서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사꾸를 통해서 피부 밑으로 나오고 좀 더 내려가서 이제 땅콩 주머니에 안착하는데 일반적으로 땅콩 두 개가 이제 땅콩 주머니에 있는 거죠. 하지만 가끔 하나 또는 이제 두 땅콩이 뱃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꿀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꿀을 지나서 이제 피부 밑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각각 이제 맞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뱃속에 있거나 사꿀에 끼어 있는 경우는 여자아이와 같이 이제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남자아이는 간단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숨어있는 고환 그러니까 잠복 고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성화랑 뭐 스케일링 안 하는 강아지 고양이들은 정말 드물잖아요. 저희 소미도 얼마 전에 중성화를 했고 마취를 한 김에 스케일링까지 진행을 하긴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성화를 결정하기까지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어떤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일부를 주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강아지라면 이런 수술을 원할까? 여러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중성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가 실제로도 많이 여쭤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중성화를 했을 때 이점은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남자아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아요.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다른데요. 먼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화를 하면 행동학적인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킹 하는 건데, 여기저기 이제 오줌 싸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도 좀 낮아질 수 있고, 또 이제 발정이 난 여자아이를 찾아서 가출하거나 쫓아다니는 일도 훨씬 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질병을 또 예방하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가지고, 어, 전립선 비대증. 그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전립선 비대증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환이 내려오지 않은 경우에는 고환암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제 잠복 고환을 수술함으로써 이제 또 예방할 수 있죠. 그럼 여자아이들도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어떤 생식기 관련된 질병들,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궁축농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자궁 안에 농이 차는 엄청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선에 생기는 유선 종양인데, 유선 종양의 경우 첫 생리 전에 중성화를 하면 한 99% 예방할 수 있고요. 첫 생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성화를 하게 되면 한 9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반복하거나 2살 이상이 넘어서 이제 중성화를 하면 사실 이제 유선 종양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유선 종양으로 오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중성화를 안 했거나 혹은 2살 넘어서 했던 아이들이 와요. 첫 생리 전에 중성화를 하면 99%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뭐 1%의 가능성.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사실 봐도 무관하겠네요.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자아이의 경우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게 이 고민을 제가 깊게 하고 또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미는 굉장히 늦게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피부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미의 그 종양, 양성 종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유선 쪽에 생긴 거였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번에 소미가 유선 종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래요. 지방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네네.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근데 이제 소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황에서 중성화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이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유선에 유선 종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만져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첫 생리 전에 중성화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어떤 행동학적 안정화나 이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또 전체적인 수명이 또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뭐 유선 종양을 제가 케어는 하긴 하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 젖꼭지가 이렇게 10개가 있거든요. 소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4쌍에서 5쌍. 네,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 라인 따라 이렇게 만져가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거의 겨드랑이에서부터 어. 저기 생식기 있는 밑에까지 다 유선이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처음에는 약간 좁쌀 같은 느낌으로 뭔가 만져지는데 쭉 따라가면서 한 번씩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수술하고 생기면 수술하고 그거를 이제 조직 검사를 맡겨봐야지 이제 양성 종양인지 악성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한 50% 생각합니다. 반반. 어. 그래서 이제 양성 종양일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재발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제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아. 그리고 이제 악성 종양은 이제 훨씬 더 재발할 수 있고, 이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어떤 림프절에도 이제 퍼질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악성도가 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들으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왜 늦게 했을까 이런 후회도 되고 이 악성 종양은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를 잘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런 중성화, 우리가 많은 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좋은 건 없잖아요. 혹시 중성화로 인한 어떤 단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이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제 중성화를 하게 되면 이제 골격이 좀 커지거나 또 사실 이제 유선종양 같은 경우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림포마 혹은 골육정 같은 암이 발생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흥분도가 조금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가지고 살이 쉽게 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화 이후에 식이 조절하고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너무 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원래 웃음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웃음이 안 나요. 진짜 큰일이네요.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소미가 겪는 증상들인 것 같아요, 지금. 소미가 비숑프리제 견종인데 중성화 전에 한 6.7에서 7kg 정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운동도 뭐 꾸준히 하고 그렇게 많이 먹인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중성화를 하고 난 이후에 300g이나 증가를 한 거예요. 저번에 애견 카페에 갔다가 우연찮게 몸무게를 쟀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진짜 큰일이네요. 여성으로 치면은 이게 폐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폐경을 하고 난 후에 뭐 기분이 막 감정 기복이 막 생긴다거나 어떤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뭐 우울증 이런 것도 생길까요? 사람처럼? 음,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하고 나면 좀 더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생리를 하면서 그때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변하는데 중성화를 해줌으로써 이제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진짜 주의를 해야겠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케어할 것들이 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네요. 견주로서. 네, 자, 앞에서 우리 중성화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언제 할까요? 타이밍 중요하잖아요. 이 중성화 언제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중성화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언제 하느냐가 좀 고민인데 아까 유선종양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첫 생리 전에 중성화를 해야 예방 효과가 이제 거의 99%라서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음,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약간 뭐 아까 후회를 하긴 했잖아요. 뭐 이미 지난 일이고 앞으로 케어를 잘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첫 생리 전인 암컷인데 중성화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조금 다르죠. 네. 남자 아이들은 이제 중성화를 또 너무 이르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생식기 발달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식기 요도직경이 좀 작아질 수 있어서 음. 나중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혹시 결석이 방광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요도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행동학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지만 또 생식기 성숙은 어느 정도 이룬 뒤에 이 사이에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해야 해요. 보통 이 시점이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생후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네. 1년 안쪽으로, 1년 안쪽, 아니, 한 반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보통 이제 입양하시면서 입양하고 접종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음, 고민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게 참 묘하네요. 너무 늦어도 또 빨라도 안 되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중성화를 하는 경우의 이점과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맞아요.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중성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호자님은 이제 그만큼 더 많은 주의와 그다음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남자아이들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특히 발정난 여자아이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가출하거나 또 이제 다른 수컷과 또 다른 남자들과 이제 싸우거나 또 원하지 않는 여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음. 그 암컷에게 여자에게 또 물리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사람과 비슷하네요. 뭐. 그 성적인 관심이 빡 생길 때 있잖아요. 없었나요? 성장하시면서 그런 시점 없으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솔직하시네요. 네, 이어서 가시죠. 그리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별디님이 좋아하는 그 변의 경우에는 안 먹으면 나오는 게 없고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는 게 맞지만 사실 이제 소변의 경우에는 이제 진하기만 좀 다를 뿐이지 물을 먹든 안 먹든 무조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방광에 모아서 오줌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가 되면서 오줌이 나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면 이제 물리적으로 막혀가지고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그러면 방광이 커지고 그게 뒤로 밀려서 콩팥까지 이제 영향을 줘서 매우 응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복 고환의 경우도 지켜볼 수 있나요? 좀 경우가 다르니까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점과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보호자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잠복고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땅콩이라는 게 밖에 있어 시원하게 있어야 네. 네.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몸 안속에 있으면 이제 정상 온도보다 훨씬 높게 되어가지고 그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잠복고환은 무조건 그냥 수술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 잠복고환은 아주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자아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 네. 아까 그 자궁축농증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궁축농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아, 여기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생殖기가 열려 있는 오픈 타입. 그러면 이제 사실 자궁에서 농이 생겨도 생殖기에서 이제 커피색의 약간 고름, 농 이런 것들이 이제 뚝뚝 떨어지니까 보호자님이 생각보다 좀 빨리 발견하는 편인데요. 가끔 이제 닫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클로즈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농이 거의 뱃속의 절반을 차지해서 왔을 때 갑자기 이제 밥을 안 먹고 시름시름 앓게 되면서 이상해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 이제 너무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죠. 이 상태면은 거의 뭐 심각하다는 게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좀 젊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어서 생겨요. 뭐 물론 한 7살, 8살도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10살 넘어서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몸 상태도 안 좋으니까 이제 마취 위험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생명이 위독하니까 아파하니까 뭔가 수술을 해주고 싶은데 수술할 어떤 체력적인 부분도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쉽게 어떤 것도 결정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음. 왜냐면 수술 안 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 마취의 위험성을 안고 수술을 해서 그 고비를 한번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면 이제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반보단 높겠죠?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한 100마리 중에서 한 90마리 이상은 수술하면 괜찮았고요. 아, 그럼 수술 당연히 해야겠네요. 고민할 필요 그쵸. 없이. 근데 이제 거기서 한두 마리 정도는 너무 늦게 와서 아, 이제 복막염이 생긴다거나 다른 이제 신장이나 이제 췌장 이런 부분이 망가지면서 사망한 케이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 중 몇 마리는 이제 신부전 콩팥이 이제 기능이 돌아오지 못해서 이제 신부전으로 빠져서 만성 신부전을 이제 관리하게 된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와, 이게 듣기만 해도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오픈 타입은 알아챌 수 있다고 해도, 클로즈 타입은 좀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뭐, 배가 빵빵히 차오른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보통 클로즈 타입으로 이제 배 안에 농이 차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아기가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양 옆으로 빵빵해지니까 그리고 음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물을 많이 마십니다. 음,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식욕을 딱 잃게 되면서 이제 오시는데 사실 그렇게 알아차려서 오셨다 하시더라도 좀 늦은 상태죠. 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음수량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또, 뭐라고 하셨죠? 배가 빵빵해지고. 배가 빵빵해지고, 좀 살이 찐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보호자님들이 요새 우리 애기가 물도 잘 먹고 음. 살도 쪄서 좋은 줄 알아요. 아, 오히려 네. 아픈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죠. 밥을 안 먹는다는 거는 반려동물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식욕을 잃는다는 거. 네, 뭐, 안 하기로 하면 진짜 뭐,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안 하기로 하셨다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 검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 중량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선에 있는 좁쌀처럼 작은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유선 중량 초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 검진으로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좁쌀처럼 작은 덩어리가 유선을 따라서 있는 거를 이제 자주 만져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때 뭐 보호자의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내 고양이 강아지 옆에서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몸, 하나는 내 강아지 고양이 간식값 벌어오는 그런 몸. 뭐 이렇게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죠. 중성화하는 거는 이제 보호자님의 선택 사항이지만 선택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그걸 관리하시고 추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스케일링에 대한 얘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 스케일링은 가볍게 중요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뭐 스케일링 많이 하니까 어떤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어쩌면 이 치석이라는 게 사람도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사람과 좀 다른가요? 사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치 가끔 못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 그럴 때가 없는데 저는. 아 그래요? 저도 없는데 아, 그래요? 가끔 있으실 것 같은데. 양치 못했을 때 그 치아 뭔가 미끌미끌한 느낌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얇은 막이 이제 생기는데 그거를 벗겨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위에 이제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플라그, 치태라고 하는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칫솔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는 어떤 치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좀 이게 시간이 걸려요. 생각만 해도 비위가 상해가지고 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네요. 막이 생기고 덩어리들이 모여서 뭐 돌 같은 딱딱한 형태의 뭔가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양치질로 이 얇은 막을 계속 제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치석이 되어서 치석은 사실 양치질로는 안 없어지는 거라서 맞아요. 뭐 요거는 이제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막 제품 중에 막 스프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빨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먹이기 때문에 잘 칫솔질을 안 해주시는 보호자들도 계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칫솔질 해주는 거예요. 음, 치아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닦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 치석검? 음,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치석검 같은 경우는 어 치석이 잇몸이랑 가까이 이제 또 생기는데 그 부분에 닿진 않잖아요. 그 치석검이. 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거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음, 그래도 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음, 그렇습니다. 양치질을 뭐 사람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네요. 근데 사람은 스케일링 주기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한 번씩 하는 건데 우리 강아지 고양이 스케일링은 언제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 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좀 치석에 생기는 그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사람들도 보시면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치 잘 안 해도 튼튼한 사람이 있고 양치를 엄청 자주 하고 이것저것 관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내려앉고 막 치석이 막 생기는 그런 것처럼 맞아. 강아지들도 약간 타고난 게 좀 있습니다. 타고났다. 네. 이게 그래서 오복이잖아요, 오복. 그죠. 그래서 타고난 게 있어가지고 어, 뭐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스케일링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없는 애들도 있고요. 1년 음, 안에.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진짜 6개월만 지나도 완전 덮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아, 부분은 항상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떠들러 봐야죠. 그러니까 언제 한다고는 말 못 해주겠지만 와서 정기적으로 확인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질 잘 해주시면 그래도 이제 그 스케일링 주기를 이렇게 늘릴 수 있으니까 양치질은 꼭 잘 해주시고요. 소미는 정말 치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빨을 잘 닦아주기 때문에 10살이 다 돼가는데도 이번이 첫 스케일링이었거든요. 확실히 뭐 깨끗해져서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니까 정말 제가 양치질 했을 때보다 훨씬 깨끗해졌더라고요. 이빨 미녀가 됐답니다. 자랑. 자랑하는 거 자랑. 타고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제가 이빨 잘 닦아준다니까요. 타고난 것 플러스 철저한 관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칭찬이시네요. 처음 해드렸어요. 네. 엉뚱한 얘기지만 사람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 대신 이빨 좀 닦아줬으면 좋겠고, 씻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다음 생에는 뭐 소미로 태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 잘해주는 견주가 어딨어. 안 그래요? 저는 앞에는 동의하고 뒤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중성화와 스케일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성화와 스케일링 관련된 질문들을 답해주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중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중성화 수술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이제 성향, 성격 이런 거는 변하는 건 아닌데 행동들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공격성이나 마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줄어들고 좀 평안한 상태를 유지. 근데 여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흥분도가 상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행동 변화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일찍 했을 때, 일찍 했을 또 때.
저는 좀 늦게 한 편인데 소미는 왜 더 흥분하는 것 같지? 소미는 어떻게 좀 젊어지고 있는 걸 수도. 네. 아무튼 앞에 내용 참고하시면은 충분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네네네. 중성화 수술 후 성적인 행동, 뭐 마운팅이나 발전기 행동 같은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줄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예전에, 한 남자인데, 한 9살 정도 돼가지고, 음.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없애고 싶다 하고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목적은 그런 걸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어, 근데 말씀드렸죠. 이걸 한다고 하셔서 지금 이 행동적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으니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 근데 결국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행동 교정적인 걸 원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행동 교정은 오히려 그 반려동물 그 행동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음, 좀 줄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하시는 게 맞는데 음, 이제 완전히 없애고 싶다. 그래서 포인트는 완전히 없애고 싶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그런 공격적인 행동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훈련 받기 전에 이제 중성화를 먼저 권유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어, 그래요. 저는 남자 강아지는 안 키워봐서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3번,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3번은 수의사님이 생각하는 중성화 최적기는?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6개월 전후 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아이들은 이제 첫 생리하기 전에 그게 이제 사실 여자아이들 첫 생리가 보통 6개월, 7개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빨리 오나요? 네. 그래서 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말씀드리고 근데 가끔 더 빨리 하는 친구도 있고 사실 좀 늦게 한 8개월, 9개월쯤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7개월쯤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중성화를 말씀을 드리고 남자애들도 이제 그쯤 해서 이제 성숙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전후를 말씀을 드리지만 어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른 종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뭐 대형견에 따라서는 중성화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제 품종도 있고 어떤 품종인지 여쭤봐도 돼요? 안 되나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표가 있어가지고 음,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점을 따져서 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뭐 1살 넘어서 뭐 11개월 넘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지만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아이의 어떤 고환 성숙도처럼 자궁이나 난소가 성숙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성숙하기 전에 떼내버려야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제거를 해도 문제가 없냐라는 아,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식기의 모양이 안으로 말려 있는 경우는 그 주름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음, 그런 경우는 이제 유선 종양의 예방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생리를 해서 이제 생리를 한번 하면 이제 유선이나 생식기가 이제 부어오르고 들어가 있던 게 이제 나오게 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생식기가 작아서 요도직경이 작아져서 문제 생기는 것처럼 음. 여자아이들도 확인하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하고 나서
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좋은 질문 드린 것 같네요. 도움이 그러니까요. 되는 질문. 와. 네, 네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컷의 경우 중성화 후에도 가짜 임신이 발생될 수 있나요? 이거는 아까 수컷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성적인 행동, 뭐 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의 경우에도 이런 가짜 임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남자아이하고는 다르게 사실 이제 상상 임신, 이제 위 임신 이런 거는 이제 호르몬 변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해서 양쪽에 있는 난소를 다 제거하고 나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잔존난소 같은 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잔존난소면은 다시 또 중성화를 해야 되나요? 네. 와. 찾아야 돼요. 아, 그 몸속에 어딘가 있을 그 난소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있는 건데 뭐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그거를 확실히 잡아서 제거를 하면은 되는데 제거하는 과정 중에 일부가 음, 남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생리를 할 수도 있고 어, 또 이런 상상 임신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성화 수술, 아까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 질문은 패스해도 될까요? 네. 그냥 그 앞에 있던 그런 음,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남자애들은 좀 과격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고 나는 확률이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축농증이나 뭐 유선 종양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이 예방되면서 수명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음, 반대로 중성화를 하게 돼서 이제 뭐 림포마나 이제 골육종 같은 것들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 않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또 빈도를 따져보면 이제 유선 종양이나 자궁 축농증의 비율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서 하는 쪽이 훨씬 또 이득으로 볼 것 같아요. 게이득. 네, 게이득. 게이득까지는 아니고, 그, 발병률을 봤을 때, 그, 이런 중성화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고육종 이런 건 발생 비율이 좀 빈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보통 저는 일주일 말씀드립니다. 음, 근데 이제 상태에 따라서는 열흘, 뭐 2주 이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일주일. 대부분은 일주일. 그럼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그 상처가 나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꿰매 놓잖아요. 그죠. 근데 음, 수술 부위가 네. 단답이 이렇게 딱 맞으면 일주일만 있어도 그냥 다 깨끗하게 아물고요. 혹시 이제 맞추는 과정 중에 단답이 조금 어긋나거나 하면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딱지가 생기는데 딱지가 생기면 이제 일주일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 열흘, 2주. 네, 보통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번 앞에서도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중성화 수술 후 살이 찌나요? 이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찔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소미 경우가 쪘어요 지금. 진짜 큰일이에요. 조금 먹이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조금 주고 있어요. 안쓰러울 정도로. 혹시 간식을 많이 먹고 있을 수도. 아 근데 저희 집이 정말 간식 없기로 유명한 집입니다. 음, 왜 찔까요? 운동도 잘 시켜주는데 저는 30분 이상 산책하거든요. 늘 everyday. 근데 이게 사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오는 것과 소비하는 것, 네. 네, 그게 조절이 안 먹는데 찐다? 이거는 병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저도 안 먹는데 찌는데 큰일 났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수술 후 관리
뭐 식사 활동 제한,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당연히 이제 수술 당일날은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병원에 와서 뭐 1시간 딱 수술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검사도 하고 수액도 맞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하면은 보통 짧아도 6시간 이상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당일은 그냥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수술 부위를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혀가 닿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입이. 침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이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핥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 그거 말고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관리할 건. 뭐 백숙을 삶아준다거나 고생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건강식 챙겨주면 좋잖아요. 수술했으니까 회복식으로. 맞아요. 가끔 이제 큰 수술했다고 뭐 맛있는 특식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당일날 그걸 먹게 되면 또 토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굶다가 그죠,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아. 네, 마취도 했고 그래서 당일 포함해서 한 3, 4일 정도는 그냥 원래대로 좀 쉬면서 기존에 먹던 거 좀 먹고 컨디션이 돌아오면 그때 좀 맛있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은요. 노령견, 노령묘도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이런 분들은 저처럼 좀 중성화를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늦게 이런 중성화를 하시려고 하는 분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오셔서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마취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해요. 술전 검사를.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뭐 청진도 하고 심장이랑 폐랑 괜찮은지 확인하고 혈액 검사에서 간이나 신장 뭐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이라고 하면 마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2살 아이랑 12살 아이가 똑같은 이제 정상 수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친구가 마취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일반적인 그죠? 거니까. 네, 이제 스케일링과 치아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스케일링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니 뭐 하기 싫으세요? 아니 뭐 아니 근데 고양이는 꼭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고양이는 좀 약간 사료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좀 무르잖아요. 어떤 제형이. 먹는 제형이. 그래서 좀 이빨에 더 잘 끼고 할 것 같은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간식도 많이 먹으니까 치석이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가 더 스케일링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둘 다 필요하고 고양이는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스케일링도 필요하고 이제 강아지랑 좀 다르게 이제 치아 흡수성 병변도 있고 구내염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정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스케일링 필요하다. 네, 단답이셨습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만약에 타고나기를 엄청 튼튼하게 타고났다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저희 소미도 뭐 이빨이 깨끗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케일링 하니까 훨씬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닦았던 것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한 번 뭐 한 20년 산다고 쳤을 때 한 3번 정도는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아무리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또 관리를 100%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맞아요. 저 안쪽이나 저 구석에 있는 거는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치할 때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입을 잘 안 벌리잖아요. 싫으니까 칫솔질이 그죠. 싫으니까. 그래서 이 겉면만
좀 열심히 닦고 안에는 좀 대충 닦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닦은 부분에 치석이 쌓이게 되고 그런 부분을 스케일링을 해줘야 그런 부분까지 청소가 되니까. 그쵸. 그쵸. 그래도 겉에 열심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잘해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케일링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한 3번 정도 저는 생각한다. 수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에 따라 다르다. 어, 아이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 바이 반려동물? 아 그죠. 예. 끝인가요? 네. 강아지, 고양이 그 어떤 뭐 생활 습관이나 먹는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타고난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다르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차가 그 개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음, 뭐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집에서 이제 보실 수 있으면 자주 떠들러 보시고 그게 좀 어려우시면 이제 병원 와서 보시고 근데 병원에서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입을 안 벌려주면 마취해야지. 그쵸. 근데 그거 보자고 마취하자고 할 순 없잖아요. 맞아.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약간 그냥 이렇게 입만 살짝 떠들러 보는 게 아니고 조커처럼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금니 보시면 도움이 돼요. 아니, 사람처럼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구기. 아, 강아지 개구기 이런 거 있나요? 고양이? 수술할 때, 그러니까 스케일링 할 때 개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위험성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용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양치할 때 편하겠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맨정신에 그 개구기를 꽂고 있을 아이가 없죠. 사람은 벌리고 있잖아요. 저희 솜이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스케일링을 할 때 마취가 필수잖아요. 네. 마취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마취가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스케일링 때문에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마취 필수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항상 저는 설명드리는데 사람들 치과 가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사람은 입을 벌려주잖아요. 벌려주니까 여기는 썩었고 여기는 신경 치료하고 이거는 빼고 이거 임플란트 하셔야 돼요. 이게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상의하고 동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강아지 고양이들은 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마취를 해서 벌려서 봐야 이제 뺄지 말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취해놓고 확인하고 진단해서 애기 다시 깨워가지고 다시 보호자님한테 여기는 빼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스케일링 해야 돼요. 하고 다시 또 마취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셀프로 하는 SNS에서 본 것 같은데 강아지 고양이 그 치석 관리하는 기구 네, 그런 거가 한 번씩 광고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이제 뾰족한 기구들 예전에 조금 쓰셨던 것 같아요. 약간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제 좀 예민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뭐 해볼 생각도 못 하셨겠지만 가끔 이제 우리 아이는 엄청 얌전해가지고 이도 막 이 벌려준다 해서 쓰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아닌지라 그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어내다가 애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걸 긁어내다가 잇몸을 콕 쑤시면 거기가 이제 녹아내립니다. 와. 그래서 가끔 이제 스케일링 할 때 네. 어떤 일부분만 되게 많이 녹아내려서 네. 여쭤보면 이제 그런 걸로 잘못 쑤셔가지고 녹아있는 경우들 와. 가끔 있었어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안 좋은 결과를 낳은 그런 경우 같습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질문이에요. 스케일링 후에 음식 섭취는 바로 가능할까요? 네. 바로 먹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마취를 했기 때문에 마취가 회복한 다음에 마취가 회복된 다음에 네. 뭐 마취 덜 풀리면 막 혀도 씹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집에 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집에 가서 물 한번 먹여 보시고 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밥도 주시고. 근데 밥을 너무 많이 주면 거의 막 한 하루 종일 굶다가 밥을 먹게 돼서 허겁지겁 네, 먹으면 또 그쵸. 토할 수 있어서 한 절반 정도 먼저 주시고 하셔야 돼요. 치석이 쌓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치석이 쌓이다 보면 잇몸을 이제 퇴축시키고 어, 내려앉게 만들고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제 뿌리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 뿌리 속으로 또 치석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치아가 박혀 있는 턱뼈가 녹을 수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잇몸이 약해져 버리니까 다른 치아 건강까지 만약에 한 이빨이 안 좋았는데 그 치아만 안 좋은 상태가 아니고 다 번져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강아지들 보면 눈 밑에 네. 빵꾸 뚫리는 애들이 있어요. 눈 밑에 빵꾸? 네.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왜 뚫리냐면 어금니 이빨이 상해가지고 여기 턱뼈가 녹아서 여기까지 뚫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발치를 해야 치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발치가 되면 여기 빵꾸가 메워지나요? 그죠? 여기 이제 회복이 되는데 뭐 이제 그렇게 오셔서 약을 먹으면 또 좀 괜찮아지고, 왜냐면 소염제랑 항생제 먹어서 가라앉히면, 근데 여 안에는 계속 치석이 있으니까 농이 있으니까 이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니까 치아를 발치를 해야 그 부분이 이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 턱뼈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만져보시면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네, 비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치아가 만약에 어금니 하나가 이제 썩었다. 뿌리가 이제 계속 치석으로 인해서 거기가 녹아내린다. 그럼 턱뼈 부러질 수도 있죠. 그렇네요. 애기들은 또 생각 없이 막 딱딱한 건 이제 물어 뜯거나 이제 뭐 이렇게 물어 뜯다가 이제 똑 부러져. 와,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스케일링을 안 하면 그 후에 마주하게 될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이빨 관련해서 이 외의 질문인데 이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강아지, 고양이 유치가 몇 개이며 언제 연구치료 바뀌나? 뭐 이런 질문인데 아마 어린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너무 쉽죠? 국가고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나 있어요? 어렸을 때 몇 개나 있어요? 이거 세봐야 되는데. 뭐 유치 개수나 이런 것들은 연구치 개수나 이런 거는 인터넷 쳐보시면 치식이 따로 있고요. 보통 이제 연구치로 바뀌는 거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유치가 되게 잘 빠지고요. 뭐 유치 발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안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송곳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상황 봐서 중성화할 때 같이 뽑거나 아니면 좀 나중에 다시 이제 마취해서 다시 뽑거나 그것도 이제 상황 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가 빠질 시기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그 이빨 같은 거 삼켰을 때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응가로 나오나요? 뭐 소화되거나 응가로 나오거나 이빨이 소화된다고요? 녹지 않을까요? 위산에? 그렇게? 세다고요? 대박이다. 안 뭐 녹을 것 같은데? 뼈 간식 먹어도 녹잖아요. 아, 그렇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었나? 죄송합니다. 네, 치아가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치아 부러지면은 그 우유에 담궈서 병원 빨리 급하게 가라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쏙 빠졌을 때지 않나요? 전 잘 몰라요. 이빨 안 빠져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잘 몰라서. 네네. 이제 치과 의사 찬스 좀 쓰세요.
강아지는 이제 고양이들은 이빨 부러지면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발치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수의학이라고 하는 게 또 사람 의학, 치의학 이런 것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동물병원도 치과병원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뭐 부러진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면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지만 얼마 안 되면 가서 신경치료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레진도 씌우고 크라운도 씌우고 뭐 이때도 당연히 마취는 돼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어렸을 때 터그놀이 하잖아요. 그 유치 빠질 때 이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데 유치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세게 하면 또 과하면 안 되겠죠. 그니까 뭐 어떤 보호자님들 보면은 이렇게 그 터그놀이 하는 그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막 강아지 몸이 날릴 정도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본 것 같아요. 이빨이 괜찮나? 이런 걱정이 됐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간식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이빨 이제 깨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뼈 간식 같은 거 너무 딱딱한 거 손톱으로 눌러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 딱딱한 거 먹고 이빨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오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뼈 간식 큰 거 네네. 딱딱한 거 주면 요따만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거 이제 엄청 잘 갖고 놀잖아요. 막. 심심할 때마다 막 물고 막 이렇게 그죠?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귀엽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딱딱한 거를 자주 주시면 씹다가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죠. 치아가. 사실 근데 얘네들도 부드러운 거 좋아하거든요. 고기 좋아하죠. 고기 좋아해. 소고기. 그렇죠. 뼈보다는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더 좋아하죠. 맞아. 근데 저도 옛날에 그 뼈 간식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 오래 먹고 뭔가 사람 밥 먹을 때 좀 미안하니까 하나씩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딱딱한 간식 오래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네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호자들의 중성화 수술 그리고 스케일링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디 한 말씀 해주시죠. 중성화 수술하고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이제 우리가 키우는 같이 사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좀 보셔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성화 수술은 하시게 되면은 그런 언제 할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가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병원에 있을 때 보면 맨날 아픈 애들만 봐서 꼭 해야 된다고도 또 생각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병원에 한 번도 안 오고 잘 사는 애들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성화는 보호자님이 선택하셔서 하시되 만약에 안 하신다면 이런 뭐 자궁축농증, 뭐 전립선 비대증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가지고 정기검진 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잘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주 주제 짚고 넘어가셔야 하잖아요. 다음 주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아직 주제를 딱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강아지 제가 견주라서 그럼- 죄송합니다. 뮤즈님들께 대국민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위주의 내용만 나왔던 것 같아서 고양이 묘주 그 집사님들이 네. 자주 오시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직 정하진 못했어요. 그럼 저는 완전 뭐 다음 주 주제는 아예 생소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하긴 하더라도 되게 다른 뭐 그런 것 내용들이 많잖아요. 고양이와 강아지. 다음 주에도 맞아요. 안 들을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멍냥 상담소는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보호자분들을 위한 건강한 팁과 정보로 찾아올게요. 하나, 둘, 셋.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나요.